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더 컨트롤러입니다. 김민식 지음 21세기 북스. 누가 내 선택을 조종하는가? 컨트롤러라고 하고 책 표지에는 사람이 어떤 손에 이어진 거대한 손에 이어진 줄에 묶여서 이렇게 조종당하고 있는 그런 표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나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 같아도 뭔가의 힘에 의한 의도대로 생각하고 또 행동하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 컨트롤러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목차부터 확인합니다. 프롤로그 파트 1 이성적 인간의 비합리적 의사결정. 오, 이성적인 인간인데 비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자, 1. 뇌 속의 작은 감옥. 인간이 옳은 선택만 할 수 없는 이유. 지나친 확신에 가려진 진실. 판단의 치명적 오류. 억압된 기억, 유도된 기억, 조작된 기억. 우리의 기억은 좀 왜곡된다고 하죠. 특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주 많이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기억을 하기도 한다고 해요. 2. 마음을 속여서 만든 정답. 내가 나를 속일 때 행복의 저울, 마음의 상대성. 삶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파트 2. 내 선택의 출처. 마음의 표준 설비. 3. 마음이란 무엇인가? 마음에 대한 과학적 접근. 이 부분 좀 궁금하네요. 마음이란 뇌가 하는 일. 두 개의 뇌, 두 개의 마음. 저는 오늘 이 두 개의 뇌, 두 개의 마음 이 부분을 좀 소개해드려 보면 어떨까 합니다. 4. 마음의 선택 회로와 기억 저장 방식. 마음의 스포트라이트, 주의. 기억의 두 얼굴, 의식과 무의식. 이 부분도 좀 끌리는데요. 기억의 두 얼굴, 의식과 무의식. 공교롭게도 요새 제가 소개해드리는 책들의 내용이 이 무의식을 다루는 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마음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이 무의식을 다루는 부분을 좀 소개해드려 보면 어떨까 싶네요. 기억이라는 판도라 상자. 기분 타는 기억력. 기분에 따라 기억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흥미롭네요. 파트 3 의식과 무의식 사이 선택적 선택의 주도권을 잡는 법.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5. 선택과 생각을 통제하는 무의식. 내 마음 나도 모를 때. 말할 수 없는 마음. 이미 알고 있는 것. 6. 우리의 선택이 의도한 대로 되지 않는 이유. 저는 선택하고 나서도 선택이 자꾸 바뀌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왜 의도대로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공감이 됩니다. 선택을 방해하는 요인들. 인간의 본성은 정해져 있는가? 진화론이 보내는 메시지. 7. 삶의 방향을 정하는 컨트롤러. 문제적 인간. 문제를 보는 마음. 멀티태스킹의 함정. 무엇이 되는가 보다 무엇을 하는가. 부록, 용어 설명, 참고 문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두 개의 뇌, 두 개의 마음 이 부분을 좀 소개를 드리면 좋을지 아니면 의식과 무의식 이 부분을 소개해 드리면 좋을지 좀 갈등이 되는데
고민이 됩니다. 저는 의식과 무의식을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을 오늘 소개를 본문으로는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먼저 프롤로그부터 소개합니다. 프롤로그. 선택은 매 순간 일어난다. 이 책을 집어들고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순간에도 당신의 뇌는 선택을 하고 있다. 여기서 선택은 자유의지를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의 뇌와 마음은 자유의지를 허용하지 않는다. 지금 여러분이 이 책을 덮어버리든 계속 읽어나가든 그것이 당신의 자유의지라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신이 그 행동을 하기 전 당신의 뇌는 이미 그 행동을 명령했음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인간이 마치 생각 없는 좀비나 기계 같은 존재냐고 화를 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의 심장을 비롯한 온갖 장기와 신체를 구성하는 세포들이 정해진 규칙대로 알아서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안도하면서 비단 뇌 또는 세포가 작동하는 방식은 제멋대로 자유의지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인지는 잘 깨닫지 못한다. 다행히 우리의 뇌, 마음도 정해진 규칙대로 작동하고 심리학자들은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과 규칙, 원리 등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물론 우리의 뇌는 이 세상 그 어떤 기계보다도 복잡하다. 더욱이 인간은 타고난 유전이나 기질에 의해서만 행동하는 좀비도 아니다. 한 사람의 뇌에 1000억 개에 가까운 뇌세포, 뉴런이 각기 다른 뉴런들과 평균 10,000개의 복잡한 연결을 이루며 작동하고 이런 뇌를 가진 사람끼리도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의 뇌와 마음에 소통하며 직접적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렇게 복잡한 뇌의 작동 과정에서, 즉 우리 마음의 작동 과정에서 초기에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이 바로 선택이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운명, 가족의 운명, 조직의 운명, 더 나아가서 국가나 인류의 운명이 달라진다. 이 책이 거창하거나 국가나 인류를 이야기하진 않지만 적어도 한 개인의 정보 선택과 그것의 이용 과정, 기억과 판단은 분명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 삶을 조형하고 나아가서 주변 사람들과 그가 속한 집단과 사회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오늘 아침에 어떤 옷을 입고 무엇을 먹고 누구를 만날지도 선택이 필요하다. 투자할지 말지, 진학할지 말지, 어떤 전공을 할지, 어떤 직업을 가질지도 모두 선택이 필요하다. 흔히 선택이라고 하면 자신의 지식이나 동기, 목표 등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생각을 갖고 의식적으로 하는 선택을 떠올리지만 이런 의식적 선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선택은 의식적, 의도적 생각 없이도 외부의 자극들에 의해 자동적으로 결정될 수 있으며 때로는 습관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 자, 이 부분이 이 책의 제목에 맞는 그 제목을 설명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자, 흔히 선택이라고 하면 자신의 지식, 동기,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 내에서 혹은 자기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 안에 있는 생각을 가지고 내 의식으로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의식이 없이, 의도가 없이도 외부의 자극들에 의해서 그 선택이 결정될 수 있고 때로는 계속해서 반복된 것으로 인해서 습관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아이스크림 가게를 지나가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무의식적으로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거든요. 특히 이렇게 더운 날에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들이 있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한두 개씩 사요. 그 선택이 습관적으로 일어났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계속 소개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뇌에서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선택이 매 순간 일어난다. 사실 이런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선택 기전이 더 빈번하게 일어난다.
글을 읽거나 길을 걷거나 또는 누군가와 대화하는 등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시각이나 청각, 촉각 등 감각기관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정보들 중에 일부만을 거의 자동적으로 별 의식 없이 선택한다. 당신이 이 글을 읽으면서도 글자 하나하나를 의식적으로 선택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글을 읽을 수 없을 것이다. 컴퓨터 자판에 익숙해지면 글을 쓸 때 자판 하나하나를 의식해서 치지 않듯이 말이다. 어디 그뿐인가? 당신이 뭔가에 집중하려고 해도 갑자기 주변에 큰 소리가 들리면 그 큰 소리는 자동으로 선택된다. 이렇게 표현을 작가님이 하시니까 이 선택된다라는 표현이 그렇네요. 내가 반응하지 않고 싶어도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주의를 뺏겨버리는 것이다. 운전하다가 갑자기 뭔가가 길가로 툭 튀어나오면 당신의 뇌는 그 자극을 자동적으로 선택하여 자동적 반응, 급브레이크를 일으킨다.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나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미 늦을 수도 있다. 일반 시민과 청소년들을 상대로 인간의 무의식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는 심리학 교양 강연을 했을 때의 일이다. 강연 마지막에 한 어린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다. 무의식은 인간에게 해로운 걸까요? 좋은 걸까요? 아니면 보통인가요? 나는 이 질문에 무의식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우리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아마도 이 질문은 그동안 많은 사람이 무의식이라고 하면 오래전 정신분석의 창시자인 프로이트가 주장한 숨겨진 욕망, 악마와 같은 공격성, 성적 본능 등 어둡고 억눌린 자신이 모르는 두려운 존재로 인식해온 탓도 있다. 오늘날 심리과학은 무의식을 우리의 뇌가 의식적 자각 없이 처리하는 모든 마음의 작동 과정으로 그 범위를 확장하여 연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의식은 나의 의식이 끼어들 필요가 없이 자동적으로 처리가 되는 것들이겠네요. 자유의지가 없고 무의식이 중요하다면 내 생각과 행동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가? 나라는 존재는 자신의 행동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가? 물론 아니다.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아는 것이 선택에 영향을 준다. 자, 이 부분도 밑줄을 그어 봅니다. 내가 경험하고 배우고 아는 것이 선택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선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과 알고 있는 것, 경험한 것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들 안에서 무의식도 자동적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즉, 선택 중에는 분명 당신의 의식적 지식이나 목표, 동기에 근거한 판단이 있다. 또한 당신 혼자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약속을 하고 규칙을 정했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지금 이 책을 손에 잡은 독자라면 그 이유가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우연이든 아니든 스스로를 더 이해하고 인간에 대한 지식을 축적할 기회일 수 있다. 이 글이 당신의 선택을 안내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한지, 우리의 사고가 어떤 상황에서 편향되는지를 알려주고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결정적으로 당신이 살아가며 접하는 수많은 정보 중에 무엇을 선택할지를 보다 합리적이고 적응적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 삶의 방향과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인간이 어떻게 정보를 선택하고 변형하고 저장하는지, 그래서 그 정보를 이용해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하는지를 인지심리학자의 관점에서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소개하고 있다.
나는 지난 30여 년간 인간의 선택적 주의와 기억, 의식에 관한 연구 자료와 대학 강의 내용을 모아 책으로 출간할 만용을 부렸다. 아, 왜 이렇게 또 겸손하십니까? 지난 2년간 일간 신문 칼럼에 기고한 내용들을 재구성하고 추가하고 윤문하였음을 밝힌다. 감사한 분들이 많다. 문화일보 최현미 부장과 오남석 차장 덕에 칼럼을 이어갈 수 있었고 북21 출판사의 강문영 에디터가 볼만한 책으로 만들어주셨다. 부족한 아들, 제자, 동료, 형제, 친구, 아빠를 늘 응원해준 가족과 친구, 동료 교수들과 제자들에게 늘 빚이 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 나를 선택한 아내에게도 아내분을 끔찍히 사랑하시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2023년 5월 김민식 저자님 대신해서 소개해봤습니다. 자, 무의식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 안에서 자동적으로 선택될 수 있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무의식은 꼭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예를 들었듯이 갑자기 운전을 하다가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기면 내가 선택을 할 시간이 없는 거죠. 무의식 중에 반사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죠. 선택을 하게 되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중에 자, 기억의 두 얼굴, 의식과 무의식 소개해 봅니다. 기억의 두 얼굴, 의식과 무의식. 기억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기억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기억은 단일 체계인가 아니면 여러 종류의 기억이 있는가? 망각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어떻게 하면 기억력을 잘 유지하고 향상할 수 있을까? 좋지 않은 기억을 없앨 방법이 있을까? 인지심리학자들은 기억과 관련한 수많은 질문을 해왔고, 지금도 과학적인 연구는 끊임없이 이어오고 있다. 기억이란 우리 마음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정보 처리 과정 중에서 주로 정보를 저장하고 인출하는 기능과 깊은 관련이 있다. 보통 사람들에게도 기억은 흥미로운 관심 주제이다. 기억을 소재로 한 수많은 문학과 예술 작품들이 이를 증명한다. 인지심리학에서는 정보 처리 과정을 다루게 된다. 인간의 정보 처리 과정에서 정보가 저장되는 것이 곧 기억이다. 저장되는 과정에서 정보는 변형되고 감축되고 정교화되기도 한다. 기억이 복원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의 일을 겪을 수 있다. 오늘 아침 식사 메뉴로 무엇을 먹었는가? 식사를 마치고 5분 이상 지났음에도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하고 있다면 식사와 관련된 정보는 당신의 장기 기억 창고에 저장된 것이다. 여기가 좀 흥미롭네요. 식사를 마치고 5분이 지났는데 나의 메뉴를 기억하고 있다면 장기 기억에 저장되었다고 저자분이 말씀하십니다. 와, 우리가 그 금붕어를 비유할 때 너 금붕어야? 라고 표현하는 그 말의 의미가 기억력이 없다라는 것을 핀잔을 주기 위해서 많이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실 건데 금붕어의 기억력은 3분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게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간도 5분 이상 지나지 않은 기억들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러니까 인간도 어떤 것을 하고 나서 5분 안에 사라지는 기억들도 분명히 있나 봅니다. 금붕어나 인간이나 다를 게 없네요. 그러니까 5분이 지나야지만 나의 기억 안에 저장이 되는 것이고 5분 미만의 기억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말을 좀 제가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정리가 안 되네. 저는 금붕어인가 봅니다.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당신은 어제 저녁 식사로 무엇을 먹었는가? 이 또한 대부분 사람이 어렵지 않게 기억해낼 수 있다. 이때의 정보 역시 장기 기억에 저장되어 있다가 인출된 결과이다. 그렇다면 일주일 전 혹은 한 달 전 저녁에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이 나는가? 이 질문을 받고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날이 생일이거나 혹은 큰 행사 등이 있어서 기억할 만한 날이 아니라면 더욱 어려워진다. 오늘 아침 식사 메뉴도 장기 기억에 저장되고 한 달 전 저녁 메뉴도 장기 기억에 저장된 것인데 왜 오늘 아침 식사는 쉽게 기억이 나고 한 달 전 저녁 메뉴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것일까? 인지심리학자들은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한 뒤 그 일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은 채 2에서 3분 지난 후에도 기억할 수 있다면 그 일은 이미 장기 기억에 저장된 것이라고 가정한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전화번호를 찾아보니 010 땡땡땡땡 땡땡땡땡인 것을 보고 번호를 머릿속에서 계속 되뇌며 휴대전화로 전화를 거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잠시 동안 저장하는 기억을 임지심리학자들은 단기 기억이라고 부른다. 참고로 단기 기억에는 통상 5개에서 9개 정도의 항목을 저장할 수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대상은 서너 개 정도만 저장할 수 있다. 단기 기억에 저장된 번호로 전화를 걸어 몇 분간 대화하고 전화를 끊고 나면 조금 전 전화번호가 무엇인지 대부분 기억하지 못한다. 그 전화번호는 단기 기억에만 있다가 결국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지 못한 것이다. 어떤 정보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갔는지 아닌지는 몇 분 동안 다른 생각을 하고 나서도 그 정보를 기억해낼 수 있는지를 보면 된다. 일단 장기 기억에 저장된 정보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며칠 전 저녁에 무엇을 먹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 며칠 전 저녁에 먹은 것을 한두 시간 지난 그날 밤에 기억해 보라면 쉽게 기억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전에 식사한 내용이 모두 장기 기억에 저장되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면 며칠 전 먹은 저녁뿐 아니라 한 달 전, 1년 전 먹은 것도 모두 기억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고 싶을 것이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면 왜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일까? 그렇죠.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네요. 안 사라졌다고? 근데 왜 기억이 안 나지? 우리가 기억을 떠올리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종종 있으시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만. 그때 뭐 했더라? 막 이러면서. 그때 누구였더라? 뭐 그런 게 잘 떠오르지 않을 때. 전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 분명히 저장된 기억이라면 왜 떠올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일단 그 대답을 하기 전에 우리의 기억 과정을 간단하게라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억 과정은 마치 은행에 돈을 맡겼다가 찾는 과정에 비교해 생각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은 좀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은행에서는 우선 한화든 달러든 입금하는 단계가 필요하고 그 이후에 저장하고 마지막으로 인출하는 단계를 거친다. 마찬가지로 기억 과정에서도 들어오는 정보를 부호화 하고 저장하고 인출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은행의 입금 단계에서 한화 통장이라면 미국 달러나 중국 위안화가 들어와도 일단 한화로 바꾸어 입금하는 것처럼 기억 과정의 입금 단계는 본 것이든 들은 것이든 기억 자료를 우선 부호화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여기서 부호화라는 건 뭐 숫자면 숫자, 뭐 언어, 뭐 외국어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언어면 언어, 어떤 단어가 사용되었는지 뭐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앞서 친구의 전화번호 010 땡땡땡땡을 외우려고 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시각적인 모양 정보를 시각적인 모양 정보, 숫자의 모양이죠. 이것을 청각적인 부호로 바꾸는 작업을 한다.
이를 부호화 단계라고 부른다. 내가 인식하는 것, 내가 어떤 식으로 이거를 인지할 것인가를 부호화라고 하나 봅니다. 사람 얼굴이나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모양을 기억해야 하는 경우는 청각 부호화가 어렵기 때문에 시각 부호화를 사용하기도 한다. 혹은 앞서 3702 전화번호 입력 정보에 대해 어떤 이는 370이라는 단순한 청각 부호에서 더 나아가 자신의 삼촌이 소유한 공이라 생각하면서 삼촌공이라는 의미적 부호화를 시도할 수도 있다. 이거 예전에 수능 공부나 입시 공부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으로 다양한 기억법을 아마 시도해 보시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렇게 청각, 시각 혹은 의미 부호화된 정보들은 기억에 저장되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인출되어 사용된다. 물론 불필요할 때도 저절로 인출되기도 한다. 가끔 어떤 광고 노래의 일부가 온종일 떠올라 성가신 경험을 하기도 한다. 수능 금지곡이라고 속된 말로 표현을 하죠. 네, 금지곡이라는 것은 정말 금지가 아니라 너무 머릿속에서 잘 떠오르는 멜로디라서 성가시다.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어떤 기억이 자꾸 떠오르는 현상은 저장된 일련의 정보들이 자동으로 인출되어 생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한 하나의 부작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만일 어떤 노래가 계속 떠올라 성가시고 짜증이 난다면 다른 노래를 생각해서 경쟁을 일으키면 기억 속의 자동 재생이 좀 더 일찍 사라질 수 있다. 부호화 과정을 거쳐 저장된 기억 정보라고 해도 그 정보를 인출하지 못하면 기억해낼 수 없다. 일주일 전, 한 달 전 저녁 식사에서 먹었던 음식이 잘 기억나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장기 기억 저장소에서 사라졌다기보다는 저장된 정보를 제대로 인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은행에 넣어둔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비밀번호를 알아야 하는 것처럼 저장된 기억 정보를 인출하기 위해서도 그와 관련된 단서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아도 저장은 되어 있을 수 있겠네요. 대형 서점에서 특정 책을 한 권 찾아서 사야 하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어떤 책을 찾으려면 먼저 그 책이 보관된 구역과 책장 번호를 알아야 한다. 하지만 앞서 그 책을 살펴보았던 누군가가 엉뚱한 곳에 책을 놓아두었다면 어떻게 될까? 그 책이 서점 어딘가에는 있지만 그 책을 찾기가 너무도 어려운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비록 장기 기억에 저장된 기억 정보라고 해도 그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인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만일 한 달 전 일정표를 보니 친한 친구 생일이었고 그날 저녁 식사를 위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친구와 무엇을 먹었는지 쉽게 기억해낼 수 있을 것이다. 친구의 생일이라는 기억의 단서가 제공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장기 기억의 망각은 대부분 인출 실패 때문에 일어난다. 따라서 기억을 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단서를 이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나의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실 것 같네요. 또한 처음 기억을 하는 과정에서 부호화할 때 단순한 청각 부호화보다 의미 부호화를 하는 것이 더욱 깊은 기억 흔적을 남기는 전략이기도 하다. 물론 인출도 쉽게 일어난다. 지금까지 언급한 기억은 어제 누구를 만났고 어떤 뉴스가 있었고 외웠던 영어 단어가 무엇이었는지 등 대부분 자신이 의식적으로 경험한 사건들과 관련된 기억이다. 인지심리학자들은 이러한 기억을 일화 기억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몸이 노화되는 것처럼 일화 기억력도 서서히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사건에 대한 기억과 더불어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사실기억이라고 부른다. 사과의 모양을 보고 사과인지 아는 것, 하루에 낮과 밤이 있고 하루가 24시간,
일주일이 7일이라는 것을 아는 것도 모두 사실 기억이다. 사건과 사실에 대한 기억은 우리가 의식할 수 있고 그것을 인출할 때 의식적 접근이 가능하여 이를 통칭하여 외현적 기억 혹은 의식적 기억이라 부른다. 그러나 이 같은 의식적인 기억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나이를 먹어도 그 기능이 떨어지지 않고 생존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또 다른 기억 시스템이 있다. 자, 다음 페이지에는 이 기억을 설명하는 표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와, 저는 이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 좋겠습니다. 의식적으로 인지는 못하지만 우리 뇌에 저장되어 있고 또 사용되는 기억 정보가 있다. 이를 암묵 기억 혹은 절차 기억이라고 부른다. 무의식적 기억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의식할 수는 없다니 도대체 무슨 말일까? 우리는 어렸을 때 우리말을 배운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도 대부분 어린이는 자신의 의사를 우리말로 잘 표현한다. 또 초등학생 정도 나이가 되면 문법에 맞는 우리말을 잘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한 번도 국어 문법에 대해 배운 적이 없고 문법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잘 모르면서도 제대로 된 문법을 구사한다는 점이다. 본인이 사용하는 언어에 내재한 법칙, 즉 문법을 의식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그 법칙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의식적으로는 모르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저장되어 사용되는 정보가 바로 암묵 기억이다. 운동 기술 또한 대표적인 암묵 기억 중 하나이다. 수영하는 법을 배웠다면 그 운동 기술은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접근 가능한 내용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저장하고 인출하여 사용하는 정보이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아무리 의식적으로 수영 교본을 공부하고 외워도 실제로 수영을 잘할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수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연습하고 연습하고 연습하는 길밖에 없다. 습관도 대부분 암묵기억 영역에 속한다. 의식과 무관하게 저장하여 자동으로 사용, 인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번 습관이 형성되면 아무리 의식적으로 바꾸려 노력해도 잘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의식과는 무관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좋은 습관을 저장하는 것이 의식적으로 수학 공식과 영어 단어 하나를 더 기억하는 것보다 우리 마음에, 우리 인생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앞장의 표처럼 우리 기억은 의식적 기억과 무의식적 기억으로 분류할 수 있고 우리 뇌의 많은 부분들이 무의식적 기억에 관여함을 알 수 있다. 자, 이 부분을 밑줄을 긋고 오늘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습관을 저장하는 것이 의식적으로 뭔가를 하나 더 기억하는 것보다 우리 마음에, 우리 인생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자, 한번 습관이 형성되면 의식적으로 바꾸려 해도 노력이 잘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좋은 습관을 처음부터 저장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책 더 컨트롤러는 여기까지 오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습관을 많이 형성하셔서 무의식 중에 의식적으로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내 인생이 좀 풍요롭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